오케이. 민망하네. 오늘 할 내용은 이제 이메일스 퍼포먼스라는 주제를 하고요. 그 안에 있는 스칼라빌리티라고 하는 확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해요. 사실 굉장히 간단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는데 이게 하다 보니까 할 게 너무 많더라고요. 어디까지 해야 되나를 좀 고민하다가 그냥 어차피 이분이 뭐 설명을 더 할 것 같아서 깊이는 안 했어요. 그래서 좀 일단 페이지는 한 23페이지 정도 되고요. 23페이지고 한 번씩 살펴볼게요. 그래서 확장성이 이게 왜 안 나오구나. 확장성이 뭐냐라고 하면 이제 뭐 사용자 수가 이제 막 늘어나도 애플리케이션이 멈추거나 성능이 크게 떨어지는 일이 없어지는 것. 그러니까 우리 서버가 막 과부하가 너무 심하게 걸려서 그거를 이제 확장성을 통해서 사양을 높이거나 뭐 서버를 늘리거나 하는 그런 행위들을 이제 확장성이라고 하죠. 그렇게 확장성 있는 활동을 하면 이제 많은 사용자들 사이에서도 잘 돌아가고 사용자 수가 적으면 뭐 자원을 아낄 수가 있어서 확장성이 있다라고 표현을 한대요. 그래서 그 확장성에 해당하는 그 개념들이 있는데 이제 스케일업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할 내용의 좀 중점적인 거는 사실 스케일업보다는 스케일아웃에 좀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왜냐면 얘는 한 대 그림으로 보면 한 대잖아요. 한 대고 커진 거예요. 메모리를 더 뽑거나 디스크 용량을 늘리거나 그런 CPU를 뭐 늘리거나 하는 서버 한 대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확장성을 표현한 걸 이제 스케일업이라고 하고, 스케일아웃은 여기 이 기존에 이런 조그만 서버들을 여러 개를 붙여서 4대를 이렇게 만들어 놓는 그런 3대를 붙였죠. 3대 붙여서 이렇게 4대가 되는 거. 그러니까 사양이 높은 서버들을 여러 개 확장하는 게 아니라 동일한 뭐 스펙의 사양들을 여러 대를 붙여서 분산 처리 환경을 구축해서 이 아까 확장성을 높인다는 그런 두 가지 이론이 있어요. 뭐 각각의 장단점이 있겠죠. 그거 좀 볼 텐데. 그래서 스케일아웃, 아까 스케일아웃을 여러 개를 붙인다고 분산 환경을 막 구축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수평적 확장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 서버를 여러 대 추가해서 확장하는 방법, 이 서버를 여러 개를 추가하면 각각의 이 자원을 분산시켜주거나 어떤 그런 활동이 필요하겠죠. 세션을 유지하거나 이런 활동, 그런 걸 뭐 부하를 균등하게 해주는 이런 로드 밸런싱이 필수적으로 들어가고, 이거에 대한 내용이 좀 오늘 깊이 할 거고 뒤에서 다시 얘기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 대로 구성을 했다고 해서 한 대가 장애가 나면 이게 다 죽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뭐 그런 거를 좀 더 이 페이로브를 통해서 서비스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활동들도 필요해요. 작업들이. 그래서 이거에 대한 내용도 뒤에 조금 다뤄서 보세요. 반대로 스케일업은 아까 이게 수직적 확장이라고도 하는데, 이런 부품, 하드웨어 부품들을 뭐 이렇게 하거나 뭐 이런 걸 하거나가 아니라 하는 거죠. 이런 장비들을 물리적으로 좀 더 좋은 고성능의 부품으로 교체하는 거. 예를 들면 우리가 게임을 하기 위해서 PC를 바꾸잖아요. 스케일업에 해당하는 메모리를 추가하거나 그래픽 카드를 바꾸거나 그런 거죠. 그렇게 하려면 뭐 이 여유 슬롯이 있어야 뭐 꼽을 거 아니에요. 노트북에도 추가 메모리를 꼽을 수 있는 그런 슬롯들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고성능 PC로 교체를 하거나 서버. 대신 얘 같은 경우에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비용이 좀 비싸죠. 아무래도 이 비싼 장비들을 써야 되니까 비용이 비싸고, 서버 하나만 있으니까 얘 모든 부하가 집중이 된단 말이에요. 장애가 날 수 있고 그런 거를 고려해서. 그렇다고 이 수평적 확장만이 대안이냐, 그거는 아니에요. 각각의 역할과 용도가 다 다른 거고, 예를 들어서 오라클 같은 경우에는 오라클 서버를 마음대로 늘릴 수가 없어요. 왜냐면 라이선스가 있어서 그 비용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코어당 돈을 받는 걸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CPU를 붙였는데 어쨌든 라이센스 비용을 더 내고 써야 되잖아요. 안 쓰면 이제 불법이고, 그런 고려를 해야 되고, 서버를 더 써도 그 돈을 내야 돼요. 아무튼. 그래서 뭐 그런 경우에는 이런 어플라이언스 모델로 이렇게 제공되는 것들은 이런
수직 확장에 좀 더 많이 사용을 하고요. 수평적 확장은 이제 웹 서버 같은 걸로 많이 쓰이죠. 근데 요즘에는 사실 이런 DB나 웹 서버나 구분이 없어요. 이런 거에 구분이 없이 요즘엔 그냥 다 분산이죠. 뭐 하드이라고 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요즘 다 분산 처리 환경에서 다 돌아가죠. 그런 개념을 알고 넘어가면 돼요. 그래서 오늘 할 내용은 요 스케일 아웃에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런 분산 처리 환경을 구축할 때 이런 로드 밸런싱이 무엇이고 왜 해야 되고, 그리고 이 페일오버를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고, 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좀 더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내용이 엄청 방대해요. 그래서 뭐 겉핥기만 하긴 했는데 일단 볼게요. 그래서 뭐 이거는 그냥 사전적인 의미로 그냥 정리를 해놓은 거고, 아까 계속 했던 말들이 다 있어요. 확장성에 있어서 스케일 아웃과 업의 차이는 뭐 하나의 장비에서 하는 일을 나눠서 처리하고, 얘는 하나에서 추가해서 성능을 높이고, 뭐 그런 내용이 있죠. 그래서 주요 관점에 보시면 이런 샤딩, 데이터베이스의 샤딩이라던가 뭐 쿼리어프 이거 뭔 말이냐면 조회와 인서트, 딜리트, 업데이트를 따로 가져간다는 그런 말인 거고, 인메모리는 뭐 그냥 메모리 쓰는 거고, NoSQL도 다 아시죠? 컬럼 기반의 데이터베이스. RDB는 로우 기반의 데이터베이스거든요. 아무튼 네, 넘어갈게요. 분산 처리 이게 하도, 얘는 이제 그냥 하나인 거죠. 넘어갈게요. 별명이 아니죠. 그 페일오버가 뭐냐면 말 그대로 이거예요. 1차 처리 시스템이 고장 등의 이유로 서비스가 중단됐을 때 뭐 2차 시스템이 그 수취 임무를 넘겨받아서 서비스에 손실이 없게끔 하는 서비스, 그냥 용어예요, 용어. 그래서 이런 페일오버에도 뭐 여러 가지 뭐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건 나중에. 그래서 그 다음에 알아야 될 게 이제 싱글 포인트 오브 페일러라고, 아까 그 페일오버에서 나왔던 그거예요. 1차 시스템 서비스가 중단됐을 때 나머지 서비스들도 다 중단되는 그런 거. 한 지점이 예를 들어 뭐 클라이언트가 이제 서버에 접속하는데 그 중간에 어떤 장비들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하나만 죽어도 서비스가 중단이잖아요. 그거 이제 싱글 포인트 오브 페일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대비가 필요해요. 모든 그 서버의 아키텍처를 설계할 때 장비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도 이런 말을 씁니다. 그래서 이거를 막기 위해서 어떤 방법들이 있냐 하면 여기 나오죠, 뒤에. HA를 구성하거나, HA가 이제 고가용성이라고 해서 이 폴트 톨러런스하고 조금 비슷한 내용인데 좀 달라요. 이 고가용성은 액티브 스탠바이로 구축을 해요. 서버, 항상 돌고 있는 서버를 액티브라고 하고, 대기하고 있는 서버를 스탠바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만약에 이 페일오버가 발생을 했을 때 99%의 서비스를 제공을 해요. 왜냐하면 액티브가 죽었을 때 스탠바이로 전환되는 그 잠깐의 텀이 있거든요. 뭐 길어질 수도 있고 동기화를 해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얘는 이제 99%의 그 고가용성을 보장한다, 그 서비스를 보장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폴트 톨러런스는 미러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서버 액티브 스탠바이를 별도로 두는 게 아니라 둘 다 액티브인 거예요. 그래서 한쪽으로만 간다고 해도 A 서버에서 B 서버가 둘 다 미러링인데 A 서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실시간으로 B 서버에도 동시에 적용이 돼서 얘는 100%의 서비스 제공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정도만 알아보시면 되고, 아까 그 로드 밸런싱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부하를 분산시켜주는 거라고 했죠. 그 뒤에서 좀 더 할 거고, 그 다음에 레이드 구성을 해서 어떤 데이터 손실을 막거나 뭐 그런 뭐 싱글 포인트 뭐 페일러가 났을 때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이 네 가지 방법을 통해서 좀 더 그거 이슈를 줄이거나 방지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쉽죠? 쉽게 설명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레이드가 뭐냐? 레이드는 뭐 다 아실 것 같아서 그냥 굳이 이렇게 깊이 안 썼어요. 레이드는 제로. 네? 모르겠어요. 아 진짜 몰라요. 진짜 몰라요? 네. 아무튼 레이드는 디스크 이게 뭐 리분던트 어레이 오브 뭐 인디펜던트 디스크인가? 그래요. 그래서 독립적인 디스크들을 뭐 이렇게 뭐라 그러지? 파티셔닝을 하거나 합치거나 뭐 분할하거나 뭐 어떤 펠티비트나 이런 걸 써서 데이터가 유실이 돼도 디스크가 고장나서 데이터가 유실이 되지 않게끔 하는 그런 기술이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중복되겠죠? 중복되니까 이렇게 중복시켜야 얘를 복구할 수 있으니까 그런 기술들인데 이 레이드 제로부터 6까지가 있어요. 이 레이드 제로 보통 저희 회사는 레이드 데이터 노드 같은 경우에는 원제로나 제로원이라고 하는 그런 뭐 각각의 레이드 구성이 여러 개인데 그 0번에 해당하는 그 기능이 있고 1번에 해당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리고 그 0하고 1번하고에 합쳐서 만든 그런 기능도 있어요. 그런 원제로나 뭐 제로원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제가 일부러 안 넣었는데 그거 같고 그래서 그렇게 구성을 하고 데이터가 유실되지 않게끔 폴트 톨러런스가 SPOF가 발생하지 않게끔 이런 기술들을 사용하고 있죠. 데이터 노드는 제로원이나 원제로로 구성을 하고 있고요. 제로가 뭐냐면 제로는 제로가 테이핑이죠. 제로는 디스크가 두 개가 있을 때 A하고 B라는 디스크가 있을 때 이 디스크를 A라고 하나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용량이 두 배가 돼서 두 개를 하나처럼 쓸 수 있게끔 하는 거. 그 원은 두 개가 있을 때 하나만 쓰는 거예요. 미러링이에요. 두 개를 동기화시켜서 하나만 쓰게끔 하는 거. 하나로 인식하는 거. 두 개를 쓰지만 하나만 쓰는 거. 대신에 얘는 이제 뭐 미러링을 하니까 하나가 죽어도 복구할 수 있겠죠. 뭐 그런 개념이고 2나 3, 4는 잘 안 써요. 안 쓰고 4가 아마 원에선가 제로에서의 그 데이터 복구를 하기 위해 뭐 펜티비트를 쓰는 그런 기술인 거고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5는 이 최소 세대 디스크 이상으로 구성을 해서 그 데이터를 복구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로직이 있고 이 6는 5에서 좀 더 진화된 거고 뭐 그런 건 인터넷 찾아보시면 돼요. 그리고 하드웨어 레이드가 있고 소프트웨어 레이드가 있어요. 하드웨어는 이제 실제 물리적인 레이드 컨트롤러라는 게 있어요. 실제 서버에. 뭐 보신 분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도 그런 장애가 났을 때 이렇게 몇 번 들어보기만 해서 그 레이드 컨트롤러가 있고 그 레이드 컨트롤러가 얘를 이제 분배를 해주는 거죠. 디스크를 그 구성에 따라서 그 물리적인 장비가 있고 소프트웨어는 뭐 윈도우에서 생각하면 뭐 파티션이나 뭐 동적 디스크 구성하는 그런 게 있어요. 뭐 우리가 많이 쓰죠. 이렇게 나눠서 쓰거나 뭐 그거랑 조금 다른 내용인데 있어요. 윈도우에도 있고 유닉스에서는 LVM을 쓰면 이렇게 구성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LVM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넘어갈게요. 다음이 이제 로드 밸런싱인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내용이죠. 로드 밸런싱이 이제 아까 이제 스케일 아웃을 통해서 서버를 여러 개를 붙여서 쓰니까 한 서버에만 물리지 않도록 그 여러 서버의 부하를 분산시켜주는 그런 기능 로드 밸런서라고도 하고 로드 밸런싱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용어고 사실 뭐 서버에서만 쓰이는 내용이 아니라 DB에서도 많이 쓰일 수 있죠. 데이터 처리가 뭐 이렇게 나와지는 거. 그래서 가상 IP, VIP라고 하죠. VIP를 통해서 여러 서버에 접속 분배하는 기능이에요. 프록시로 좀 약간 비슷한 그 포함이 되는 거죠. 이 로드 밸런싱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이 로드 밸런싱에서 사용하는 기술들이 이런 게 있어요. 뭐 NAT, DSR, 터널링, 뭐 사설 IP 주소를 뭐 공인 IP 주소로 바꾸는데 뭐 이런 말들이 있어요. 아직 뒤에서 좀 더 할 거고 일단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좀 알아야 될 내용이 동작 방식도 이런 게 있어요. 동작 방식에 뭐 브릿지 트랜스퍼런스 모드가 있고 다 지금 뭐 IP 주소를 실제 뭐 목적지 주소 뭐 변환하고 맥 주소를 IP 주소로 이런 기능들을 통해서 얘가 분배 처리를 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이 뭐 맥 주소를 변환하고 이런 네 가지 뭐 동작 방식을
따라 하는 거고. 그래서 분배를 어떻게 하냐? 뭐 그 라운드 로빈 알고리즘이 있고 뭐 이렇게 뭐 분배를 해주는 그런 게 있어요. 간단하게 말하면 뭐 네트워크에서 IP 주소와 맥 주소를 활용을 해서 목적지 주소의 IP를 찾아가고 거기에서 다시 돌아오는 그런 구조, 그걸 하나 그 전체적인 그림을 다 로드 밸런서의 동작 방식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얘기를 하려면 사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거까지 내가 해야 되나 싶었는데 애매하면 다 해야죠. 뭐 그림대로 이 순차죠. 뭐 물대내 전세표 이렇게 다 학교 다닐 때. 그래서 우리가 이 클라이언트가 출발해서 이렇게 갔다가 요 중간에 이제 요 중에 빠졌어요 그림이. 요만큼 어떤 이 계층을 한 번 더 타서 이렇게 다시 올라가죠. 그 과정에 있는 요 과정에 있는 애들이 이제 그 뭐라 그래 로드 밸런싱을 하는 스위치를 알려면 이 계층을 알아야 되고 이 계층에서 어떤 게 하냐면 사실 L2도 해요. L2도 하고 L4가 대표적인 그 A고 L4하고 L7이 대표적인 그 로드 밸런싱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장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그림을 한 거고 이 각각의 레이어에 해당하는 이 정보 데이터를 컨트롤하는 게 있죠. 각각의 헤더들을 다 붙여서 뭐 이렇게 헤더들을 해석하고 이렇게 올라가니까 그런 장비들 그 각각에는 장비들이 포함되어 있고 그래서 그 스위치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한 번씩 하나씩 볼 거예요. 이 L2 스위치는 실제로 이렇게 생겼대요. 많이 허브는 보셨나요? 허브하고 비슷한데 허브보다 좀 더 똑똑하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내용은 별거 없어요. 맥 주소를 읽어서 이것을 IP 주소로 변환을 하고 그것을 어떤 포트로 보낼 건지를 컨트롤하는 거. 그러니까 맥 주소를 갖고 이제 하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이제 얘죠 여기. 여기서 이제 맥 주소를 뭐 변환을 해서 위로 올려주는 거예요. 어디로 갈지. L3 스위치고 사실 본 적이 있나요? 이런 거 다? IP 또는 이제 IPX의 주소를 읽어서 스위칭. 그러니까 L2에서는 맥 주소를 가지고 활용을 하는 거고, 그래서 L3는 IP 주소를 가지고 라우팅을 하는 거죠. 사실 L3 스위치라고 찾아보니까 L3 스위치의 역할이 라우팅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한대요. 근데 라우팅하고는 다른 개념이에요. 스위치는 맥 어드레스를 보고 이제 포워딩을 하는데 라우터는 IP 레이어를 보고 포워딩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 차이가 이제 스위치와 라우터의 차이라고 얘기하는 게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중요한 핵심이죠 이게 이제 L4 스위치라고 합니다. 똑같이 생겼어요 다 똑같이 생겼어요. 이거 어떻게 구분해요? 그래서 L4 스위치는 이제 이게 그 IP 4계층에서 그 TCP, UDP의 거기죠. 거기에 그래서 이제 TCP와 UDP 포트를 보고 얘가 패킷을 전송하는 거예요. 아까 2, 3에서는 맥을 보고 IP를 보고 했죠. 4에서는 그 IP로 변환된 애에서 포트로 분배된 애들을 보고 포트로 전송을 하는 거예요. 그림으로 보면 좀 쉬워요. 클라이언트에서 인터넷 들어갔을 때 L4 스위치를 거쳐서 이 뒤에 요 앞에 있는 HTTP가 21번인가요? 80번인가? 80번이고 얘가 443? 443이고 얘는 21인가 20인가 그렇겠죠? 그래서 이 포트를 보고 얘가 가요. 포트를 보고 분배해 주는 거예요. 얘의 역할은 이제 로드 밸런싱 기능이 포함이 되어 있고 TCP 세션이라고 하는 이거 뒤에서 제가 따로 써놨어요. 여기서의 스케일 아웃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이 서버는 하나가 아닌 거죠. 이 서버는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잖아요. 네이버에 속하는 서버는. 그래서 얘로 줄지 다른 서버 A, B, C 서버가 있을 때 B로 줄지 C로 줄지를 분배하는 거에 이제 로드 밸런싱 기능이 포함되어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L4 스위치는 포트로 포워딩을 하고 로드 밸런싱 기능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분산하냐? 로드 밸런싱의 알고리즘 앞에 라운드 로빈
그 알고리즘을 써서 분배한다고 했죠. 라운드 로빈이 뭐죠? 선정 기법이고 그 뭐 우선순위를 계산을 해서 이렇게 라운드 로빈은 단순 순서대로 아니에요? 아니에요. 라운드 로빈 아닌데? 기본적으로는 비선적인가 이게? 순서대로 가는 그냥 건데 순서대로 거기다가 뭐 가중치 줄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몇 분의 몇으로 해서 그 나온 값으로 우선순위를 매겨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라운드 로빈 스케줄링은 시그널 시스템을 위한 선정기 선점형 네, 스케줄링으로 프로세스를 사이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고 순서대로 시간 단위로 CPU를 할당하는 방식이다. 그러니까 순서대로, 그러니까 들어온 큐대로 주는 걸로 알고 있고, 라운드 로빈이 만약에 뭐 1, 2, 3, 4, 5가 있으면 그 순서대로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순차적으로 하나씩. 그래서 이런 알고리즘을 쓰기도 하고, 리스트 커넥션이라고 해서 서버에서 액티브 커넥션, 현재 물려있는 세션이 많이 없는 곳에다가 라우팅을 해주는 거, 그런 게 이제 리스트 커넥션이라고 하고, 해시라고 하고, 해시라는 것도 있는데 이제 뭐 얘는 이제 스티키 세션의 그 내용이고, 일단은 그냥 하나로 보내요. 하나로 보내고 해시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렇게 뭐 매핑되는 그 값에 따라가는 걸 계속 보낼 거 아니에요. 하나로 보냈다가 이제 얘가 좀 찼으면 다른 데로 보내고, 이제 공평한 그 로드 밸런싱 가능하게 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뭐 새로운 사용자가 들어왔을 때 이 해시 키 값으로 생성을 해서 이렇게 전달해 주는 거죠. 한번 연결되었던 서버, 이 내용이 이제 다음에 나오는데, 여기서 그럼 이 사용자 세션을 어떻게 유지를 하냐. 아까 그 네이버라는 서버를 들어갈 때 3개로 나눠져 있다고 치면 계속 한 서버로 들어가야 얘가 로그인 유지가 될 거잖아요. 그런 세션 유지를 어떻게 하냐, 그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럼 로드 밸런싱을 해야 되는데, 얘가 막 이쪽에 있다가 새로 이 사용자가 다른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얘 부하를 분산시켰어요. 그럼 B 서버로 보냈어요. 그럼 그걸 유지해야 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 거예요. 그게 이제 스티키 세션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스티키 세션이 L4 스위치의 사실 옵션이고, 특정 사용자의 요청이 전달될 서버를 고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얘 사용자 얘로만 가게끔 해주는 그런 거 이제 스티키 세션이라고도 하고, 이건 샘플인데 모드 그 아파트 톰캣에서 모드 JK 요거의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이 스티키 세션은 이 쿠키에 기록된 세션 아이디를 구분해서 기존의 세션 아이디 뒤에 이 JVM 라우트 아이디를 붙여갖고 어느 서버로 갈지를 이미 지정을 해줘요. 예를 들면 밑에 있죠. 실제 세션 아이디는 요거예요. 실제 세션 아이디는 요건데, 얘가 이제 이 JVM 라우트 아이디는 톰캣이라고 했을 때 실제 세션 아이디 뒤에 톰캣 뭐 B 요렇게 붙여갖고 얘는 B 웹서버하고만 연결이 되게끔 고정을 하는 그런 기능을 얘기를 해요. 스티키 세션. 그래서 처음에 접속했던 서버하고 계속 같은 서버에 연결시킬 수가 있죠. 하나가 더 있는데, 세션 클러스터링이라고 해서, 이거 아까 마스가 뭐 웹서버가 웹서버가 마찬가지지만 어쨌든 이 2대 이상이 설치되었을 경우에 다른 웹서버에 요청이 가도 세션 정보를 동일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세션을 관리하는 거. 이거는 스티키 세션하고 조금 다르죠. 스티키 세션은 한 서버하고 계속 연결을 유지해 주는 거고, 이 세션 클러스터링은 이 한 서버가 아니라 다른 서버로 가도 그걸 유지시켜 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쿠키를 활용해서 하거나, 이분이 그때 설명하신 이따가 보충 설명도 해주세요. 어쨌든 그래서 이런 기능을 통해서 로드 밸런싱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좀 중요한 게 L7이죠. 왜 L5, 6가 없냐? 7에서 다 해주기 때문에. 얘도 이제 이렇게 생겼대요. 다 똑같이 생겼어요. 봐도 몰라요. 그래서 L4가 갖고 있는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얘는, 그러니까 L4는 패킷을 가지고 라우팅을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얘는 패키뿐만 아니라 IP 정보, 포트 정보, 뭐 포트로 우리가 포워딩한다고 했는데 얘는 IP랑 맥 또는 포트뿐만 아니라 이 사용자의 URL 쿠키나 뭐 이런 플레이로드 정보들을 다 종합해서 이 좀 더 세분화된 로드 밸런싱을 지원해주는 스위치인 거예요. 그래서 L7이고 이렇게 그림으로 봤을 때 L7 스위치를 통해서 들어오면 네이버라는 똑같은 도메인으로 들어왔을 때 아까 L4에서는 얘는 다 같은 네이버 앞에 같은 포트일 거예요. 같은 포트일 때 하나로만 가게 됐죠. 근데 얘는 뒤에 이제 이 주소에 따라서 URL 정보를 가지고 각각의 서버를 또 분산시켜주는 거예요. 그럼 요 안에서도 또 서버가 여러 개가 있을 때 그럼 얘의 역할이 얘 또 분배를 해주겠죠. 그러니까 그 L7 스위치는 L4 스위치가 갖고 있는 기능들을 다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고 거기서 또 불필요한 뭐 네트워크 트래픽 패킷을 드롭하거나 뭐 그런 역할도 하고 뭐 방화벽이랑은 좀 그렇지만 어떤 뭐라 그러죠? 그런 공격? 토스? 네, 뭐 그런 것들도 얘가 막아주는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좋죠? 어쨌든. 그래서 이런 장비. 좀 정리를 해보면 스위칭 방식이 이제 다른 거예요. L2 스위치에서는 맥 어드레스를 가지고 스위칭을 하고 L3에서는 IP를 가지고 한다고 했죠. 그래서 L4는 얘네 두 번을 한 걸 가진 그 다음에 포트를 가지고 한다고 했고 그 다음에 L7이죠. L7은 이것뿐만 아니라 요 URL이나 뭐 페이로드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스위칭을 해준다고 하는 거예요. 이 스위칭을 통해서 로드 밸런싱 기능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가지고 부하를 분산시킬 수 있는 스케일 아웃의 기능을 쓸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다 장비만 봤잖아요. 장비뿐만 아니라 HA 프록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소프트웨어에서의 그 로드 밸런싱을 해주는 기능, 스위치의 역할을 해주는 거죠. 아까까지 설명한. 사실 이거까지 깊이 해야 되나 엄청 고민을 많이 했는데 안 했어요. 여기까지 하는 건 이 스케일업과 아웃에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저희 회사도 HA 프록시를 써요. HA 프록시를 써서 로드 밸런싱을 하고 있고 HA 프록시의 이중화를 구성을 해서 고가용성을 유지하고 있죠. 그래서 얘는 이제 기존의 하드웨어 스위치, 우리가 앞에 봤던 것들은 다 하드웨어 스위치잖아요. 그림으로 봤듯이. 얘는 그거에 반대로 이제 소프트웨어 스위치예요. 소프트웨어고 얘를 통해서 로드 밸런싱을 하고 그리고 L4나 L7의 기능들을 다 포함을 하고 있죠. 이 상세한 내용은 네이버 여기 가면 잘 나와 있는데 제가 직접 들어가 볼게요. 보여드릴게요. 자, HA 프록시의 어쨌든 동작 방식은 요 그림대로 가는 거예요. 뭐 들어왔을 때 뭐 쿠키의 정보를 추가하고 이 쿠키 값을 가지고 여기 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건가? 얘를 보면 똑같은 그림이죠. 여기서 많이 좀 참고를 했고 사이트 좀 한 15개의 사이트 정도를 좀 보면서 자료를 만들었어요. 여기가 제일 잘 돼 있더라고요. 얘는 근데 HA 프록시를 중점적으로 써놓은 애고 대신에 얘 로드 밸런싱이 뭔지도 나와 있어요. 아까 제가 써놨던 그대로죠. 로드 밸런싱이 뭔지 나와 있고 HA 프록시의 동작 방식 흐름은 이렇게 가고 얘를 어떻게 이중화로 구성을 해야 되고 이중화를 했을 때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하고 그래서 L4 스위치와 실제 이 HA 프록시라고 하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결합해서 구성을 하는 방법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나중에 혹시 구축하시게 되면 이런 걸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소는 써놨으니까 네이버는 뭐 이 엔클라우드에 이걸 적용했다라고 해갖고 이 밑에 이게 쭉 나오는 거예요. 테스트 결과도 이런 식으로 잘 나오고 이렇게 나옵니다. 준비한 건 사실 이 정도고요.
마지막 페이지는 이거는 제가 어떤 분이 이렇게 만들었길래 따라해봤어요. 리밋은 제가 걸었고. 뭐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없나요? 저 그 L4, L7 그 레이어 스위치라는 게 그 뭐라 그래? 그 L4와 L7의 그 역할에 따라서 스위치를 해주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L4는 TCP/IP 그거 문제의 전통 예측이잖아요. 거기가 이제 TCP/IP, UDP 같은 이제 통신 프로토콜이고 이제 그 TCP/IP로 구분은 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이제 포트가 되는 거고. 네. 그 역할은 사실 그 역할로서 보면 그게 맞고 로드 밸런싱 측면에서 본다면 세븐에서도 그거를 다 할 수 있고 7계층에서도 그걸 다 할 수 있으니까 얘를 다 포함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됐나요? 이제 스케일 업에 대해서는 좀 개념은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 정도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네. 네. 아, 완벽했습니다. 질문 없으신가요? 질문 있습니다. 질문하세요. 일단 스케일 아웃에서 이제 빅데이터가 이제 주 업무시니까 그 설치하고 그 뭐지 분산 처리 시스템 구축을 했을 거잖아요. 궁금한 게 있는데 이제 이게 스케일업에서 RDB랑 다르게 이제 NoSQL 이런 거 하면 분산이 엄청 많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데이터 정확성 유지를 어떤 식으로 하나요? 정합성이라고 하는 게 뭐 CRUD 뭐 그런 거에 따른 거. 그렇죠. 데이터 자체에서 이제 뻑이 날 수가 있잖아요. 네. 동시에 하다 보니까 지우고 하니까. 네. HBase를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면 HBase는 하둡 위에서 돌아요. 하둡을 알아야 돼요. 하둡은 보통 리플리카를 3를 갖고 있는데 데이터 하나를 3개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 3개를 복사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 하둡이라고 하는 데이터 유실이 없게끔 하는 그런 그 기능 위에 이제 HBase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 NoSQL이 도는데 그래서 NoSQL 자체에서의 그 데이터의 정합성을 유지하려면 얘는 딜리트를 날리지만 실제로 데이터가 삭제되지 않아요. 얘는 타임스탬프를 기준으로 해서 동일한 키값에 해당하는 데이터들을 다 유지를 해요. 그 버전을 유지를 하는 거죠. 최신 MVCC 이렇게 하시나요? 아무튼 멀티 버전 컨트롤을 통해서 그 타임스탬프를 기준으로 최상값만 그 현재 값이라고 표현을 해요. 딜리트 플래그가 있는 거죠. 얘는 삭제될 대상. 그리고 이 타임아웃 지정된 값에 따라서 나중에 이제 삭제를 하게 돼요. 여기. 그렇게 이제 데이터를 유지를 하고 인서트도 똑같고 다 갖고 있어요. 지금 데이터를 다 갖고 있고 삭제 변경되는 것도 다 갖고 있고 그래서 만약에 바꿨다고 하더라도 그 타임스탬프 값을 기준으로 또 찾는다면 데이터는 그대로 다 찾을 수가 있어요. 이런 질문을 하신 거 아닌 것 같은데. 그냥 저는 추상적으로 질문을 드렸어요. 궁금해서. 왜냐면은 제가 스케일업을 공부하고 했을 때 어떤 부분을 봤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스케일업 같은 경우가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RDB 쪽에서 많이 쓰잖아요. 그 이유는 이제 RDB 자체는 스케일아웃이 힘든 시스템이니까 그 이유가 이제 정합성 때문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데이터 갱신이 이제 빈번하게 발생할 때 정합성 유지가 어렵기 때문에 특히 이제 OLTP 같은 OLTP에서 이제 스케일업이 적합하다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물론 이게 비싼 것도 일조하겠지만 오라클 같은 게 근데 뭐 MySQL은 무료니까 사실 간단해요. 되게 어렵게 생각하실 게 없고 OLTP는 즉시 반응을 해야 돼. 트랜잭션 처리가 바로 돼야 되잖아요. 네. 바로 적용이 돼야 되는데 서버가 여러 대라고 한다면 모든 서버에 동시 적용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 데이터 하나에 대해서 얘가 그 시간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실시간 처리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얘네가 동기화하는 게 못 받쳐주면은 얘는 이제 OLTP성에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빅데이터는 OLTP는 아니죠. 빅데이터는 OLTP는 아니지만 OLTP처럼 되었죠 이제.
스파크라고 아. 하는 실시간 처리 엔진이 나왔기 때문에 분산 처리 환경에서도 그런 그 OLTP를 처리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게 좀 있어요. 하둡은 OLAP의 특성을 갖고 있는 건데, 그죠? 근데 하둡은 데이터베이스가 아니에요. 그냥 저장소일 뿐이고, 그 하이브가 이제 OLTP성에 최적화된, OLAP성에 최적화된 그런 배치성의 데이터 저장 쿼리 엔진이고, 스파크가 실시간 OLTP성에 좀 맞는 그 쿼리 엔진이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까요? 네, 예. 네. 그래서 맞습니다. 하둡은 HA 프록시를 안 씁니다. 하둡은 페이로버 처리를 위해서, 이건 사실 HA 프록시는 로드 밸런싱의 측면이니까 다른 내용이고, 하둡은 주키퍼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요즘 오픈소스들이 다 동물 이름들을 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동물들을 관리한다고 해서 주키퍼라고 있어요. 동물원. 네. 동물원이 얘네들의 고가용성을 유지를 해줘요. 음. 죽었을 때 뭐. 됐나요? 네. 네. 어디로 가면 되나요? 하세요. 잠깐만. 이거 좀 열어주세요. 리포트에 올렸나요? 네. 요거? KH? 맞아요. 자, 다시 다 올라갔어. 새로 고침? 잠시. 푸시가 됐어. 오케이. 뒤로 다시 들어와야 되나? 맞습니다. 그 스케일 업하고 스케일 아웃. 스케일 업은 이제 그 말 그대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수직적, 그 particularly 그 스케일 아웃인데 그 수평적. 스케일 업. 스케일 업만 하시는 거예요? 지금 말하는 거 스케일 업. 스케일 업이 그러니까 수직적이고 스케일 아웃이 수평적, 호라이즌틀이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제가 좀 관심 있던 건 그거였어요. 수평 확장, 그러니까 스케일 아웃이 답인가? 라고 했을 때 그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뭐 이렇게 하나의 연구전을 냈는데 얘네가 말하는 건 이제 하둡에 어떤 게 더 잘 어울리는가요?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고 그런 내용이고, 그래서 쭉쭉쭉쭉 보면은 역시 모든 연구 자료와 논문은 정리만 이건데 결론. 그래서 그 여기서 그 뭐야 어디 갔어? 여기 그 스케일업이 스케일 아웃 클러스터보다 더 좋게 그 동작할 수도 있다라고 요 앞에는 막 그 뭐 구구절절히 뭐 설명을 해놨어요. 그래서 그 제가 이 요소들을 생각해봤는데 우리가 그 일반적으로는 그 스케일 아웃이 스케일 업보다는 낫겠죠. 동시 분산 처리한다는 측면에서 훨씬 난데 이제 우리가 그 생각해야 될 팩터들은 이제 그 이렇게 분산으로 컴퓨팅을 했을 때랑 중앙 집중형으로 컴퓨팅을 했을 때랑 뭐가 더 차이 나는가? 그러니까 뭐가 어떤 점이 좋은가? 그러니까 단순 연산이 하나만 그 센트럴을 하게 되는 게 빠르다면 그 얘가 혼자 처리해서 얘를 스케일 업 해주는 게 훨씬 좋고 얘가 분산 처리하는 게 훨씬 더 빠르다라고 하면 이제 디스크릿 그 이렇게 스케일 아웃하는 게 더 좋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스케일 아웃하는 게 무조건 정답은 아니다. 그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스케일업의 요소들 좀 생각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그 뭐 우리가 가장 드라마틱하게 이제 성능 이득을 볼 수 있는 게 하드 변경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HDSS로 바꾸면 이 랜덤 어세스 이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증가해서 굉장히 빨라지죠. 이거는 다들 아실 거고, 그리고 CPU 코어를 늘리는 것도 굉장히 많이 효과가 있어요. 우리가 이거를 그 이렇게 막 벤치마킹 안 해봐도 대략적으로 뭐 하드웨어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벤치마크 많이 보셨죠. 벤치마크를 통해서 내가 가진 CPU보다 그 상위로 가면 어느 정도의 성능이 상승하겠다
라고 이제 일종의 포인트로 여기 보면은 다 포인트로 이제 다 벤치마킹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전문 벤치마킹 툴이 있고 얘를 통해서 이제 됩니다. 그리고 이제 메모리는 이제 보통 뭐 DDR에서 DDR4 이렇게 보통 넘어가는 것보다 이제 주로 용량을 늘리는 그런 성능 그 튜닝을 많이 하고, 그리고 이제 한 가지 간과할 수 없는 게 네트워크에 대한 얘기인데, 저희 그 요즘에 네트워크는 얼마나 빨라졌나를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얼마까지 나왔게요? 지원하는 네트워크? 40G가 나오는데 스위치가? 40G가 그러니까 10G 40기가빗이 이제 나왔는데, 그 이상으로 이제 실제로는 테라빗까지 나왔대요. 그래서 이제 구글 같은 데 이제 걔네 내부적으로 쓰고 있다고 하고, 그래서 이제 테라빗은 이제 뭐 여기 설명에 따르면은 이더넷 어보브 그 100G, 그러니까 100기가빗 이상이에요.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건 네트워크에선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기가바이트가 아니죠. 그래서 기가비트라서 얘를 8분의 1로 나눠야 돼요. 그래서 100기가바이트면 약 12.5메가? 12메가? 그 정도, 아니지 12기가 정도 나오겠죠. 그러면 테라빗이면 그 우리가 실제로 얘기하는 거는 125기가 정도 나오는 거예요. 그 메모리, 그 네트워크가 엄청 빠른 거죠. 125기가 per sec니까. 그래서 이렇게까지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요거에 그 뭐 사람들이 요즘에 집에다가 많이들 그 하드웨어 좋아하시는 분들이 그 이런 기가빗 환경을 구축해 놓더라고요. 그러니까 인터넷 ISP에서 들어오는 회선 자체가 뭐 요즘은 보통 100메가에서 이제 다 기가로 넘어갔죠. 기가로 넘어갔는데 아직도 100메가라면 들어오는 회선 자체를 할 수는 없지만 내부적으로 뭐 NAS를 쓰거나 이 안에서 그 컴퓨터끼리 공유를 할 때는 그 이 랜선이 아니라 이 공유기 하나만을 그 기가빗 지원용으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물론 각각에 들어가는 이 이더넷 칩들, 그러니까 네트워크 랜카드죠. 이 랜카드를 당연히 지원해야 되는 건 당연하고요. 그래서 이 사람의 경우는 이제 그 이렇게 10메가가 나오다가 어쩌고저쩌고 구성을 해서 이게 한 40메가로 그냥 좀 많이 빨라졌대요. 네트워크로 전송하는데 40메가면 굉장히 빠른 속도죠. 거의. 이렇게 내부 구성을 해놨다 그래요. 이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스케일아웃, 아까 말씀 잘해주셨어요. L4랑 L7.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여기서 레이어에 맞는 그 라우팅을 해주는 거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TCP/IP 포트, 그 TCP 그 포트, 그러니까 그 각각 사용하는 그걸로 나누는 거. 그리고 L7은 말 그대로 어플리케이션에서 필요한 정보대로 나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필요한 정보라는 게 뭐 L7은 모든 정보를 다 갖고 있잖아요. 뭐 그 어플리케이션의 정보까지도 이제 갖고 있는 레이어니까 그거에 따라서 나눠주는 거. 그래서 얘는 이제 뭐 IP고 뭐고 다 라우팅을 할 수 있는 거죠. 모든 정보를 자기가 다 갖고 있으니까. 그렇고 오토 스케일링은 이제 요즘에 클라우드가 나오면서 그 스케일 아웃을 이제 늘리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드웨어적으로 그 이제 서버를 늘리다 보면 뭐 요번에 한 대에서 세 대로 늘렸어요. 근데 사용량이 갑자기 급증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고전적인 방법에서는 장애를 맞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대응할 수가 없어요. 왜냐? 세대에서 한 대 더 증설하려면 뭐 사람들 붙어가지고 뭐 세팅하고 뭐 저거 해야 되는데, 요즘에는 이제 빠르게 몇 분 안에, 수분 안에 이제 새로운 인스턴스들을 막 팍팍팍 찍어내서 이제 그거를 이제 서비스에다가 바로 투입하는 그런 오토 스케일링이 클라우드가 나오면서 많이 부각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사용량이 없을 때는 당연히 스케일을 줄이고 그리고 이제 HA 구성, 이게 이제 그 스케일 아웃의 이제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분산으로 해서 가장 그 이제 가용성을 높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려해 볼 것들이 있는데, 헬스 체크. 헬스 체크는 이제 그 각각을 여러 개로 스케일 아웃 했을 때 어떤 서버들이 살아있는가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한 서버가 죽으면
걔한테는 이제 더 이상 트래픽을 보내면 안 되잖아요. 블락해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방법이 크게 두 개가 있어요. 액티브하고 패시브. 그러니까 이 라우팅을 하는 이 주체가 항상 이 실제 그 자식 패런츠 이 노드들을 체크하는 거죠. 이거는 뭐 하도비고 뭐고 다 적용돼 있죠. 그래서 그 액티브는 이제 뭘까요? 액티브 패시브 뭘까요? 뭐죠? 뭐예요? 영어 단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액티브와 패시브의 방식 차이 뭘까요? 감이 잡히시는 분 없네. 다스림 뭐죠? 살았다 죽었다인가요? 그러니까 간단해요. 그 헬스를 체크하는데 능동적으로 할 것인가 수동적으로 할 것인가 말 그대로 단어 뜻대로 능동적으로 한다는 건 주로 내가 이제 뭐 액티브의 주로 된 방식은 이제 그 타임아웃 체크죠. 그래서 뭐 3초마다 매번 헬스 체크를 하겠다. 얘한테 핑을 날리는 거야. 뭐 얘가 지정된 뭐 어떤 뭐 주소를 그 응답하냐, 205K 하냐, 뭐 아니면은 뭐 다른 방식으로 이제 계속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패시브는 그냥 얘를 그 처음에 살아있다, 처음에 이제 커넥션이 연결됐다만 됐으면 그 다음부터는 헬스 체크를 따로 하지 않고 걔가 이제 서버가 죽었다는 게 감지가 될 때 얘가 자꾸 막 페일이 나요. 뭐 내가 얘한테 트래픽을 넘겨줬는데 자꾸 유실되거나 아니면 얘한테 막 그 400이나 500 같은 에러들 계속 나와. 그런 거를 체크해서 그 서버가 잘못된 걸 알고 나서 이제 체크하는 게 패시브 방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거에 따라서 이제 페일오버 방법이 있겠죠. 어떻게 얘를 다시 복구할 것인가. 복구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서킷 브레이커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MSA 아키텍처에서 이제 많이 나올 텐데 이번에 저희 그 스프링 거기 갔을 때도 요 MSA 아키텍처 굉장히 많이 얘기하면서 서킷 브레이커가 좀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그래서 서킷 브레이커란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런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 스케일 아웃이랑은 큰 상관없어요. 스케일 아웃은 똑같은 애들을 이렇게 막 분산해서 놓는 건데 서킷 브레이커는 이렇게 연속된 서비스들이 이 A 서버 타고 B 서버 타고 C 서버를 이렇게 연결해서 뭔가 서비스가 될 때 하나에서 장애가 나면 얘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뭐 얘가 이제 우리가 뭐 A, B, C, D 이런 식으로 차곡차곡 들어가가지고 가져와야 돼요. 근데 뭐 C쯤에서 얘가 페일이 났어. 그럼 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에 대한 얘기예요. 그 다음부터는 모두 다 이제 얘가 페일 나면은 얘는 그냥 얘 어떡하지? 뭐 일종의 트라이 캐치처럼 그냥 익색점만 위로 상위로 그냥 나가겠죠. 예, 그렇게 되는 얘기고 이 서킷 브레이커를 한다면은 얘가 지금 여기가 페일이 났어 하고 이 상위 서버는 알 수 있잖아요. 그 상위 호출한 서비스 그 서비스는 알 수 있으니까 그랬을 때 나는 다른 로직을 태워야겠다. 그러니까 서킷을 자르고 다른 걸로 태워야겠다라고 해서 이제 fail fast 해라고 해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보통 디폴트 값이 있겠죠. 내가 지정한 뭐 웹페이지 같은 경우는 뭐 기본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페이지 같은 걸 지정해서 사용자한테 적어도 에러가 발생했습니다라는 에러 페이지가 안 나오고 뭐 우리가 설정한 기본 페이지가 나올 수 있도록 그런 구성을 할 수 있어요. 그 서킷 브레이커 얘기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스케일 아웃을 기본적으로 구성이 가능하다면 이제 말씀해 주셨던 L2, L3, L4, L7 레이어의 물리 장비들을 쓰는 게 굉장히 좋아요. 성능적으로도 당연히 물리 장비니까 훨씬 더 좋고 근데 가격이 어마어마해요. 막 중고 장비도 L4 장비가 막 보통 한 1,000만 원부터 막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우리 같이 이제 영세한 개발자들은 저런 걸 쓸 수 없으니 그걸 소프트웨어로 풀어보자. 그러니까 이 라우팅을 해주는 서버 하나만을 놓자. 앞에 프론트에다가 리버스 프록시 개념으로 놓자 해서 이제 쓸 수 있는 툴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 프로그램들이.
이제 저번 주에 얘기했었던 엔진X가 있고 핫프록시가 있죠. 그래서 엔진X 로드 밸런싱 좀 샘플을 볼게요. 구성을 하려다가 이번 주에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 가장 심플하게 그 엔진X로 구성하려면 되게 심플해요. 이 80 포트로 들어오는 로케이션 모든 애들에 대해서 이 업스트림에 보낸다. 얘는 이제 그 노드들이 되겠죠? 예, 이게 가장 심플한 로드 밸런싱 구조예요. 이 안에 이제 뭐 별거의 뭐 옵션들이 다 있겠죠. 얘를 어떻게 그 라운드 로빈이 아마 기본일 텐데 얘를 어떻게 뭐 어떤 알고리즘을 할 것이냐,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이제 헬스 체크 방법, 어떻게 이 노드들을 살아있는지 체크할 것인가. 여기 보면은 액티브하고 패시브가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액티브를 볼게요. 그러면 얘를 이쪽에 업스트림이 이제 보낸 애들이죠. 그랬을 때 얘네를 여기 헬스 체크 타임아웃해서 5분마다 체크를 한다. 뭐 이런 설정을 해주는 거예요. 5초죠, 5초. 이렇게 할 수 있고, 뭐 얘를 또 보내는데 인터벌은 어떻게 하고, 뭐 페이드 3번까지 톨러런스 한다. 그러니까 인내한다. 라는 그런 설정들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핫프록시가 이제 아까 그 네이버 블로그에도 나온 굉장히 이쪽에서는 이게 거의 유일한 솔루션인 것 같아요. 이거 말고 다른 얘기는 제가 못 들어봤어요. 제가 거의 안 가지고 쓰죠. 있겠지만 다른 것도 있나요? 있지만 이게 이걸 제일 많이 쓰죠. 거의 많이 쓰죠. 네. 그래서 얘 자체는 그냥 아까 그 엔진X는 사실 웹서버가 주기능이고, 거기에다가 웹서버 밑에 각각의 그 와스들 그 로드 밸런싱 할 때 이제 그럴 때 이제 설정이 더 빛을 발하고, 핫프록시 자체는 이제 TCP 레벨까지도 이제 로드 밸런싱을 해주는 굉장히 좋은 엄청나게 그리고 슈퍼 패스트한 그런 애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얘네 글을 쫙 읽어보면 뭐 자기네가 엄청 빠르다는 걸 되게 강조하고 있어요. 그렇고 아까 전에 그 세션 얘기 잠깐 볼까요? 그 뭐지? PT야? PT 다 봤어요. 알았어요. 세션. 우리가 사용자 세션에 대해서 저번에 얘기했는데, 그 세션은 어디에 저장되는 거죠? 세션이 저장되는 엔드포인트는 어디죠? 기본적으로 쓰죠. 마스죠. 네. 네. 마스에서 그 사용자의 정보를 갖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로그인했으면 그 사용자의 그 로그인한 정보, 뭐 IP 아니면 뭐 그 사용자의 지금 뭐 설정값 이런 것들을 다 갖고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뭐 타이머 걸어놓고 보통 쓰겠죠. 무한대로 뭐 놓고 쓰진 않을 테고. 이 사용자 세션을 그래서 그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지금 이게 와스가 한 대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냥 모든 리퀘스트는 다 그 와스로 가니까. 근데 이게 2대가 되고 3대가 되면 이제 각각의 세션은 다 나뉘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거를 그 맨 처음에 로그인은 A 서버로 해가지고 얘가 이제 들어갔는데, 다음 리퀘스트는 L4가 B 서버로 보내버렸어요. 그럼 B 서버에는 이 사람에 대한 세션 정보가 없으니까 그 사용자에게는 뭐 로그아웃된 창이 뜰 거예요. 너 다시 로그인해. 뭐 이런 그런 그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세션을 어떻게 공유하고 어떻게 쓸 수 있나에 대한 얘기인데, 아까 그 L4 장비 중에 제가 알기로는 잠깐만요. 여기서 보면 L4 장비가 세션을 L4 장비가 세션 테이블을 갖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L4 장비가 자기가 이 A라는 애는 그 A 서버를 이용했구나 라고 이제 세션 정보를 이용해서 알고 있어서 그거를 직접 라우팅할 수도 있고, 그리고 세션 서버라는 애가 또 따로 있어요. 따로 구성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걔는 뭐 하는 거냐면 이 세션 정보값을 각각의 서버에 두기도 하지만 얘를 하나의 중앙화된 그 세션 정보만을 가진 서버를 구성해서 각각의 와스들은 이제 세션 정보 걔한테 가져오는 거죠. 그렇게 구성할 수도 있고 아까 말씀하셨던 이 네. 이 세션 클러스터링을 구성해서 각각의 서버가 세션 정보를 공유하게 하는 구성도 있어요. 이렇게 이 세션은 여러 개로 나눠 그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결할 수가 있다.